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이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회 이런 토론 자리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얼마 전에 지난해 5월달에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림을 넘어라는 증보판 책을 공동 필자로서 쓰게 되는 것이 인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책은 저 혼자 썼던 것은 아니고 그 책도 이제 3명이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광주에서 이 너머너머라고 그러죠. 이 책을 출판하기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위원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상용 전 의원께서 책임을 지시고 저는 이제 그 실무팀으로 집필을 이렇게 책임지고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요. 일단 이 책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85년도에 최초로 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32년 만에 이 책을 다시 저희들이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 책을 사실은 쓰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아시다시피 85년도에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광주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5.18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외부 세계에 알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광주 시민의 입장에서 전체 광주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외부 사람들이 전혀 알지를 못했었는데 이 책이 나오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그래서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일정하게 유월항쟁에 기여를 한 그런 책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을 썼던 사람의 시각에서 여전히 이번 작년에 썼을 때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너무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어 있고 잘못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광주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자료를 쭉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동안에 나왔던 자료들을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자료더라고요. 청문회 자료들도 다 읽어보고 그 뒤에 군에서 나왔던 특히 청문회 때 많이 나왔었는데 그 청문회 자료나 2007년도에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에서 나왔던 자료들 거의 대부분을 깊이 있게는 다 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중요한 내용들은 다 보고 특히 왜곡을 일삼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여기도 지금 저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잘 알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열심히 사진을 좀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 사실을 외면을 하고 이렇게까지 모든 진실을 풀려는데 왜 한쪽 눈을 완전 크게 닫아버릴까 이런 참 안타까운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몇 가지 핵심적으로 청문회가 88년도에 있었던 청문회가 우리 광주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문제들이 좀 느껴지더라, 좀 서운함이 있더라, 혹은 이런 것들은 참 잘 된 것 같더라. 그런 거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올해 이제 새롭게 진상규명 특별법에 의해서 새롭게 진상규명 활동이 본격적으로 아마 저는 이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우리 광주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발제해 주신 우리 김영환 박사님께서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잘 정리돼서 내용을 특히 정치 상황 변화와 더불어서 그때 당시 88년도에 청문회가 가졌던 의의나 얻었던 성과 이런 것들 너무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저도 자료를 많이 보고 연구를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또 새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발제문을 듣고. 왜냐하면 청문회가 어쩔 수 없는 한계 속에서 90년도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청문회가 진행이 되자 이 보수 세력들이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 합당으로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청문회가 유야무야 되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정말로 진실을 밝힌다는 것이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들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청문회 한계는 아까도 누누이 발표하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조사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결론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되어질 때는 반드시 국가에서 공식적인 조사 보고서가 채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청문회에서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들, 5.18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들을 다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들이 드러냈다고 해서 해결됐다거나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 문제점을 다 드러냈습니다. 국가 권력이라는 것, 헌법이라는 것, 군인이라는 것, 정의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면서부터 배웠던 이런 모든 가치들에 대해서 5.18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함축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청문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다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청문회가 시간적인 제약과 내용적인 여러 가지 한계 이런 것 속에서 57명이 증언을 했더라고요. 57명이 증언을 했고 광주 현장 조사를 이렇게 병행을 해서 진행이 됐는데 70명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57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발제하실 때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면 이 57명 증언자 중에서 핵심적인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사실과 충돌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요약해서 발표를 해주셨더라면 듣는 분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됐었겠다 싶은 아쉬움이 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토론에서. 청문회에서 드러났던 핵심적인 쟁점들은 그것 같습니다. 아까 쭉 이야기 됐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누차에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청문회에서 다 제기가 됐었죠. 그 내용 중으로는 우선 과잉진압이냐 과격시위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과잉진압이 원인이었다라고 동의를 하고 계시지만은 여기에 열심히 사진을 찍고 계신 몇 분은 그 부분에 지금도 반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계속 그분들이 저를 비난하고 있는 것을 계속 줄기차게 보고 있는데요. 이 과격 시위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온가, 이따가 저기 80위원회나 5.11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왜곡을 시켜버리는가를 제가 한번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발포명령이죠. 가장 뭐니 해도 핵심은 발포명령적 규명인데 이 문제는 지휘체계 이원화 문제로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지휘체계로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비공식적인 지휘체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발포명령을 내렸을 것이라는 우리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실제로 저는 그렇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엄청난 그 많은 사람들이 백주대낮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 발포명령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군인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군인 자체의 불명예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명령 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한 서너 시간 동안 그렇게 엄청난 그 학살이 이루어졌는데도 그것도 아무 통제 없이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건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도저히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에게서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제기했던 것들은 주로 이제 이 문제가 그 자기권 발동에 일단 그 문제를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이 5.18 문제를 이념적인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것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교도소 습격 사건을 엄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순 세력들이 교도소를 습격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쟁점이 청문회 때도 됐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문제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매장이 됐었고 또 사라졌습니다. 행방불명자가 상당수가 지금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실체가 지금 전혀 안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작전 문제, 또 미국 책임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청문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유권 문제를 발포명령과 관련해서 자유권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자위권 논리를 가지고 아까 저기 우리 송선태 토론자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발포 명령 자체를 포장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 왜곡이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건 다 포기를 하는데 발포 명령제 하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작전을 짰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들을 전부 살펴보면서 그런 결론을 얻었는데, 이 사람들이 발포 명령자들을 절대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식의 논리를 개발했냐면 자위권 발동이라는 논리를, 장치를 개발했던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서류를 거기에다 다 맞춘 겁니다. 군사 작전 서류들을 전부, 예민한 부분들을 전부 다 그쪽에다 맞춰가지고 다 서류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사방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청문회 당시에도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만, 워낙 정치적으로 그 상황이 이제 좀 어렵다 보니까 그 문제를 끝까지 쟁점화시키지를 못하고 그냥 넘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문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그대로 94년, 1994년, 95년, 특히 97년도 대법원 판결이 내릴 때 여기에서까지 검찰의 수사도 전부 자위권으로 이렇게 합리화를 시킨, 청문회에서 합리화시켰던 이런 틀 속에서 진행이 되어버렸고, 대법원 판결도 그렇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이거 청문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와 문제점이 그거구나,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 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좋은 점도 많이 있고,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을 청문회, 그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청문회죠. 그때 88년 청문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5.18은 군인들이 자위권 발동, 아마 광주 시민들이 너무 심하게 하니까 군인들이 저렇게 자기들도 어려우니까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그렇게 쏘았던 모양이구만, 이런 인상을 심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확인해 줘 버렸던 것이 97년도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진상 규명을 우리가 하자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핵심 문제는 이 틀이 깨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자위권 발동이라는 논리를 전제하고서는 아무런 진상도 밝힐 수 없다. 적어도 광주 시민들이 생각하는 현장에 피해자로서 당했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진실도 밝힐 수 없다는 것이 제 너무너무 그 책을 쓴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그동안에 잘못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많은 내용들을 지금 자료에다가 적어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제가 다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이렇게 제목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왜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이 청문회에서 왜곡이 80위원회와 5.11위원회 이런 데를 통해서 자기들이 논리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 논리의 핵심이 과잉 진압이 아니라 과격 시위, 혹은 이 과격 시위를 하다 보니까 군인들이 진압을 하다 보니까 젊은 혈기에 의해서 약간 충돌이 일어난 것 같다.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사태가 악화된 것 같다. 이 문제가 바로잡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성 그때 당시 경사령관이었죠. 이 양반이 민화위에서, 청문회 있기 전에 민화위에서 발표를 합니다. 과격 시위가 좀 있었죠 라고 그 사실을 시인을 했는데, 그 5.11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보면은 그 부분을 딱 집어가지고 줄을 그어서 이 부분은 과격 시위가 아니라 과잉 진압이었다는 논리로 바꿔달라 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 대목을. 개헌군이 과잉 진압의 직접적 원인은 하나임, 이렇게 시인을 이성 경사령관이 했는데, 수련 발언토로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냐면, 젊은 군인들이 격렬한 난동 저지 임무를 수행 중에 시위 학생 연예인 등 다소 과민한 충돌이 있었고 쌍방 간에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거기서 악성 유언비어가 확산되면서 감정을 자극해서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의 쟁점을 흐려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5.11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발포 문제 역시 똑같습니다. 똑같은 식으로 군 작전 설비를 전부 바꿔가지고 시위대가 과격 시위로 공공시설을 파괴하고 무기를 가지고 탄약을 탈취하고 먼저 무장을 해가지고 군인들한테 쏘니까
본인들이 합법적인 자유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명령 제한은 없다. 이것이 지금 자기들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 외국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떤 것이냐? 아시다시피 여기 대부분 한 70~80%가 지금 광주에서 오신 분들로 생각하는데 다 보셨잖아요. 경북은 과잉 진압에 의해서 시민들의 분노가 원인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 자유권 천명 이전에 집단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유권 천명은 5월 21일 날 7시 40분에 이성 경사동의 방송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5월 20일 날 광주역에서도 집단 발표가 있었고 또 그 이전에 5월 21일 오후 1시에 도청 앞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명령 없이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드려도. 더구나 이것을 강력하게 그 논리를 깨버린 것이 이번에 바로 얼마 전에 끝났던 국방부 특별조사, 헬기조사 특별조사위원회. 헬기 사격을 하는 것도 그러면 명령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헬기가 뭐 그렇게 위기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자위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주 정확하게 저는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근본적으로 발표 명령이 없었다는 전제를 깨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진상규명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시위대가 뭐 먼저 무장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 다 헛소리죠. 다 증거 자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보안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만 가지고 앵무새처럼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고 특히 이제 지휘체계, 저는 이제 이것을 위해서는 지휘체계 이원화 그 핵심적인 틀이 이렇게 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마크에서 숨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악랄한 짓들을 저질렀는가를 전두환과 정호용과 그 중간에 최세창 이런 사람들이 어떤 라인을 형성해가지고 명령을 서로 주고받고 상황 판단을 했는가 거의 대부분 증거들이 다 있더라고요 보면. 근데 군 자료에 의해서 좀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아마 발표 명령 아니 진상 규명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죽을 놈의 시대도 얻음을 놈에는 그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정황 증거들은 대부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게 알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80위원회 혹은 5.11 연구위원회 명칭이 어떻게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하여튼 거대한 음모에 의해서 상황을 왜곡시키는 광주를 2번 죽이는 일을 그 사람들이 자행을 했었다. 이건 명백한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다른 거 다 포기하는데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자유권 이 논리다. 이 부분을 이번에 반드시 깨는 그런 새로운 증거 자료들을 수집해가지고 반드시 그 부분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국가도 그 뒤에 95년도에 있었던 97년도에 있었던 사법 판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합리화시켜줘 버린 겁니다. 법적으로 합리화시켜줘 버린 이 틀은 정말로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이 5.11위원회나 80위원회가 제시했던 이 잘못된 프레임 속에 그 틀 속에 우리가 갇혀있다. 이것이 반드시 깨져야 한다. 그것이 극복되지 않으면 5.18 진상은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